(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됨에 따라 한국은 광복을 맞이한다. 타율적인 힘에 의해 광복을 맞이한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속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했다. 일전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화민국의 장제스 총통, 2세 연합국의 순회가 모여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했을 경우에 한국에게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순회가 모여 나치 독일의 항복을 받아낸 뒤 다른 패전국이나 해방국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때 중요한 의제였던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결정되면서 훗날 일본 패망 이후 한반도 북쪽에는 소련이 진주하게 된다. 그리고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을 통해 일본의 무조건적 항복을 종용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식민지 문제에 대해서도 1943년에 이미 발표한 카이로 선언에 따른다고 합의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최종적으로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며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한다. 1945년 9월 7일 메가더 포고문이 발표되고 9월 8일 미 육군 24군단이 인천에 상륙하고 9월 9일 미군정 체제가 수립된다. 그리고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리고, 이때 한국의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여 미국, 영국, 중국, 소련에 의한 최고 5년간의 한반도 신탁통치가 결정된다. 신탁통치가 결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우익 정당들이 반발하여 전국적으로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전개한다. 그러나 좌익은 신탁통치에 찬성을 하는 찬탁운동을 펼치며 좌우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이런 와중 1946년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다. 소련 측 대표는 반탁운동을 펼치는 정당과 사회단체는 임시정부 구성에 참여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미국 측 대표는 신탁통치를 반대한다고 해서 임시정부 수립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소련 측 주장대로 우익 세력을 배제하면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정당만으로 정권을 수립하자는 것이니 미국 측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었다. 결국 한반도 통일국가를 수립할 방안으로 개최된 미소공동위원회는 신탁 통치 문제 등을 둘러싼 좌우의 대립 끝에 결렬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때 미군정에서는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얼마 후 이승만은 정읍에서 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이 보이지 않고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현실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남한에서 단일정부를 수립하여 38선 이북에서 소련을 몰아내도록 세계에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발언을 한다. 이를 정읍 발언이라 하며 이승만의 단독 정부론이라 한다. 이승만은 이후에 미국으로 건너가 본격적으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외교 활동을 벌이고 돌아온다. 한편 미국은 또 다른 방편으로 좌우합작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남한 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미약했던 우익 정치 세력을 강화하고 좌익 세력을 약화시킬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미군정은 바로 좌익 탄압을 시작한다. 먼저 좌익계 신문에 정관 조치를 내리고 극자 세력의 대표인물인 사회주의운동가 박헌영의 체포령이 떨어졌다. 이에 박헌영은 관속에 누워 영구차 행렬로 위장하여 북한으로 탈출한다. 여기서 잠깐 당시 좌익 세력과 우익 세력의 대표인물들을 알아보자. 1946년 미군정의 분류 기준에 따르자면 극자 세력으로 박헌영, 중도 좌파 세력 여운영, 중도 우파 세력 김규식과 원세훈, 극우 세력은 김구와 이승만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한편 좌우합작 임무를 부여받은 미군정 고문 보치중위는
중도우파 김규식과 중도좌파 여운령이 만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었고 여러 차례 토론을 거듭한 후에 좌우합작 운동을 개시한다. 좌우합작 실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삼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둘째, 미소 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할 것. 셋째, 토지개혁 실시, 중요산업 국유화, 사회노동법령 및 정치적 자유를 기본으로 지방자치제의 확립. 넷째,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 추진. 다섯 번째, 남북의 정치운동가 속박 및 남북 좌우의 테러적 행동 제지 노력. 여섯 번째, 입법기구의 기능과 구성 방법 운영 방안 모색. 일곱 번째, 언론 집회, 결사, 출판 교통 투표 등 자유 절대 보장 등이었다. 1947년 5월 21일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으나 7월 신탁통치 반대 투쟁 단체를 둘러싼 논란으로 또다시 결렬되었다. 미국은 바로 유엔을 소집했고 1947년 11월 국제연합총회의 의결에 따라 한반도 안에서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적인 정부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총선거를 하자는 내용이 결의된다. 하지만 소련군 점령하에 북한에서 총선거를 실시할 수 없게 되자 미국은 이 사안을 유엔 소총회에 보고했고 소총회는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미군의 안을 가결한다. 이로써 남한에서 1948년 5월 10일 단독 총선거가 결정된다. 한편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했던 김구와 김규식은 남북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김일성, 김두봉에게 남북 요인 회담을 제의하는 서신을 보내고 유엔 한국위원단에 남북 협상 방안을 제시했으며 김구는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성명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을 발표했다. 친애하는 3천만 자매 형제여, 우리를 싸고 움직이는 국내외 정세는 위기에 임하였다. 제2차 대전에 있어서 동맹국들은 민주와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천만의 생명을 희생하여서 최후의 승리를 전취하였다. 그러나 그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 세계는 다시 두 개로 갈려졌다. 이로 인하여 제3차 전쟁은 온양되고 있다. 나의 연령이 이제 70인 바 나에게 남은 것은 금일금이라는 여생이 있을 뿐이다. 이제 새삼스럽게 재화를 탐내며 명예를 탐낼 것이랴. 더구나 외국 분정하에 있는 정권을 탐낼 것이랴. 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재하는 것도 한독당을 주재하는 것도 일체가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는 것뿐이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3천만 동포자매 형제여, 붓이 이의 이름에 가슴이 억색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어 말을 더 이루지 못하겠다. 바라건대 나의 애달픈 고충을 명찰하고 명일의 건전한 조국을 위하여 한 번 더 심사하라. 김구 일행은 미군정청과 국내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행을 강행했고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의 4인 회담이 따로 열렸다. 회담에서 김일성은 수리조합 개방, 전력 송전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수락했지만 김구와 김규식이 서울로 돌아와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발표하고 며칠 뒤 김일성은 수리조합과 전력 송전을 중단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남북협상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실패로 끝이 났다. 김구 일행은 5.10 총선에 불참함으로써 남한 정부 수립 과정에서 배제되는 결과만을 가져왔다. 한편 5.10 총선에서는 198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다. 5월 31일 재헌국회가 성립되었고 재헌국회는 헌법을 만들기 시작하여 1948년 7월 17일 재헌헌법을 공포한다. 그리고 헌법에 의거하여 8월 15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다.
북한에서도 공산당 주도 아래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결국 한반도에는 두 개의 체제가 들어섰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남한과 북한은 한 나라였지만 이제는 적이다. 소련군 장교 출신이자 스탈린 추종자였던 김일성은 일찌감치 북한의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나는 스탈린 동지에게 충실한 공산주의자이며 나에게 스탈린은 바로 법이다. 북한 정권 수립 직후부터 국토완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무력 남침에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북한은 일제로부터 거대한 중공업 지대를 물려받은 데다 남한 공산화 계획에 강대국 소련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이었다. 1949년 초 김일성은 소련을 방문하여 스탈린에게 무력 남침 계획을 설명하며 전쟁 승인과 지원을 구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3대 남침 불가론을 내세우며 반대했고 김일성에게 힘을 비축하라 이른다. 여기서 스탈린이 말하는 3대 남침 불가론이란 첫째, 북한군은 남한군대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하지 못하며 수적으로도 뒤진다. 둘째, 남한에 있는 미군이 개입할 우려가 있다. 셋째, 38선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협정이 유효하다. 하지만 스탈린은 북한의 T-34 전차를 비롯하여 항공기와 각종 무기 등을 지원하며 남침 문제를 두고 중국의 마오쩌둥과 협의하라고 지시한다. 이에 1949년 4월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일이 중국을 방문하여 스탈린과의 협의 결과를 알리고 원조 의사를 물어본다. 마오쩌둥 역시 바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지만 중국 군내 조선인 이계 사단을 지원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말한다. 한편 소련의 스탈린은 여전히 미국을 경계했다. 하지만 김일성의 집요한 요청이 있었고 마오쩌둥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하며 중국을 공산화하자 스탈린에게는 상당한 자극이 되었다. 이런 와중 1950년 1월 12일 미국 국무장관이던 애치슨이 태평양 미국 방위선에 한국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한다. 이에 1950년 4월 김일성은 다시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스탈린과 세 차례 회담을 가진다. 이때 스탈린은 중국의 전쟁 개입 의사를 확인하고 비로소 북한의 선제 남침 공격을 승인한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선전포고 없이 38선을 넘어 남한에 기습 침략한다. 서쪽의 웅진 반도로부터 동쪽 주문진에 이르는 38도선 전역에서 13만 5천 명의 인민군은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소련제 탱크 T-34를 앞세우며 남쪽으로 진격했다. 순식간에 방어선이 뚫리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만다. 당시 우리나라는 북한의 기습 남침에 대비하지 못했다. 한국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였던 이승만과 김일성은 서로 무력 통일을 주장하였는데 김일성은 일찍이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서 군사력의 힘을 키운 반면 이승만 대통령의 북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전쟁을 일으킬까 염려했던 미국은 아예 국군의 전력 증가를 막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런 전력은 남한을 위험에 빠뜨린 꼴이 되었다. 평화적인 방법이 아닌 기습 남침을 이미 계획했던 북한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한편 이승만 정부는 서울이 함락되기 전 서울을 탈출했다. 전쟁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중요한 요소이다.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정부와 대통령이 살아있어야 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시민에게는 알리지 않고 서울을 탈출했다는 것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27일 아침이 밝아오기 전인 새벽에 어둠을 틈타 서울을 탈출했다. 1950년 6월 28일 새벽 서울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서울이 북한에게 넘어가고 공포에 질린 서울 시민들도 피난길에 올랐다.
깜깜한 어둠을 뚫고 남쪽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한강대교에는 이들 피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그러나 국군은 공산군의 남하를 지원시키기 위해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무렵 한강대교를 폭파시켰다. 이 순간 한강대교를 건너가던 수백 명의 피난민은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은 피난길이 막히는 신세가 되었다. 서울 방어에 참가했던 상계사단 아군의 테러가 끊겼고 100만 명이 넘는 서울 시민 대부분이 고립되었다. 하지만 가장 최악의 사실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 군 상층부들은 상황을 정확히 즉시하고 본인들은 서울을 탈출 후 국방부와 공보처는 라디오를 통해 안심방송을 했다는 것이다.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아군이 의정부를 탈환했고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서울에서 머물 것입니다. 명백하게 국민을 기만한 방송이었다. 이 방송을 듣고 피난길에 오르지 않고 도로 짐을 푼 대다수의 서울 시민들은 북한군 치하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다. 한편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3일 동안 서울에서 지체했다. 그 덕분에 한국군은 분산 철수하는 나고병들을 수습하는가 하면 부대를 재정비할 귀중한 시간을 얻었다. 수습된 부대들은 전열을 정비하여 바로 한강 이남에 배치시켜 방어선을 구축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950년 6월 29일 메가더 장군이 한국에 도착하여 전선시차로 미군의 참전을 결정한다. 잠시 그때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사실 북한군이 서울 점령 후 바로 밀고 내려왔다면 아마도 김일성의 말대로 2주 안에 전쟁은 종료되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북한은 서울 점령 후 3일의 시간을 지체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 서울 점령 후 3일 동안 북한군이 지체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이와 관련하여 주장되어지는 설들 중에는 박헌영의 남조선 20만 남로당원 봉기설이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인다. 남조선 20만 남로당원 봉기설이란 북한이 서울을 점령하게 되면 남쪽에서 활동하고 있던 20만 명의 남로당원들과 빨치산 그리고 자익세력 추종자들이 봉기하여 순식간에 조선이 공산적화 통일이 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9.1 전쟁이 종료된 후에 박헌영은 이와 관련하여 책임을 물어 숙청당한다. 한편 북한은 자신들이 남침할 경우 미국이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막상 전쟁이 벌어지자 미국의 반응은 생각과는 달랐다. 1947년 3월 트루먼 독트린을 알리며 냉전을 공식화했던 미국의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휴가지에서 북한의 남침 사실을 보고받고 격노했다. 그는 남한이 공산화되면 다음은 일본 차례일지 모른다고 생각했고 세계 방공 전선에서 미국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을 걱정했다. 이에 즉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했다.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평화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조치를 실행하는 유일한 이유는 세계 평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유엔의 간절한 바람 때문입니다. 7월 초 유엔군을 지휘할 통합군 사령부가 설치되고 태평양 전쟁 최고 사령관이었던 메가더가 다시 유엔군 사령관에 임명되었다. 유엔 연합국은 파병 16개국, 의료지원 5개국 등 총 21개의 나라에서 6.25 전쟁에 참전했고 39개의 나라에서 물자 지원을 하여 총 60개의 나라에서 지원에 나섰다. 한편 이와 별도로 미국에서 여론이 들끓자 트루먼 대통령은 6월 26일부터 해군과 공군력을 투입하여 북한군을 격퇴하라 명령한다.